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살아왔던 시대의 가치를 만든 방법과 가치를 저장했던 방법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와 그 가치를 저장하는 공간이 바뀌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을 우리는 포착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가격의 뭐 큰 상승 이런 건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네네.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 이벤트가 네네네. 호재로는 작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너무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 이 창구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던 그 기업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호재니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정말 심플합니다. 수요가 지속될 거고 공급은 제한적이라서 가격은 가치는 오를 겁니다. 야, 그렇군요. 심플하네요, 진짜.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과거랑 오늘날의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과 저장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화 시대 지난 대략 뭐 40-50년간 세계화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절에는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거대 자본, 거대 토지 그리고 거대 노동력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울산이라든지 울산현대라든지 뭐 포항포스코라든지 뭐 거제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주 뭐 기아차라든지 이런 토지와 자본과 노동이 있는 곳에서 생산이 일어났고 그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그 생산 설비 주변에 있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그 주변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가치가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생성된 가치가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가치가 쌓여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고 그 회사의 주식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버 지모빈님이라고 영화 리뷰하시는 분 봤는데 그분이 은행 면접에서 떨어지고 유튜브 하셨는데 지금은 은행 연봉에 뭐 몇십 배를 지금 벌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분한테 거대 자본이 있나요? 거대 토지가 있나요? 그 영화 리뷰하시는 거죠? 네, 유튜브로? 맞습니다. 와, 대박이네. 사실 옹달님도 그렇긴 하죠. 여기서 혼자 마이크. 저는 지모비님한테 상대도 안 돼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각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가치가 그러면 생긴 곳 공간 근처에서 쌓여야 되잖아요.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디지털 상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 저장되는 대상이 디지털 상에서 복사가 불가능하고 유일하게 희소하면서 역사성이 같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저 포함해서 그런 개인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적자 없이 흑자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반대로 지금 그런 대형 건설사들 거대한 자본과 거대 토지 많은 건물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 자본 잠식을 하고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바뀌었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치를 저장하는 방식도 바뀔 거다. 근데 이게 한국에 국한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덱춤 추는 영상 올리는 그 틱토커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은행이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가치를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요? 예,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살아왔던 시대의 가치를 만든 방법과 가치를 저장했던 방법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와 그 가치를 저장하는 공간이 바뀌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을 우리는 포착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러네요. 이건 진짜 엄청난 얘기라서. 그래요? 그 엄청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고의 전환을 네네네. 우리가 물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혁신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고 뭐 개선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혁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 진짜 바뀐 피부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라서 뭔가 이게 사고의 완전 전환이라든지 행동의 그런 패턴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이해하고 실천하기. 오늘날 가치가 어디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보시고 그럼 그 만들어진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 80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그 디지털 공간에서의 가치가 앞으로 그럼 어디에 더 많이 저장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근처에 저장이 될 건데 그럼 가치를 저장할 만한 디지털 자산이 뭐가 있는지
그럼 가치를 저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희소성이거든요. 그럼 온라인 상에서 희소한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비트코인. 네. 이미 그리고 시장이 이거를 디지털 자산 중에서 시가총액 1등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이 깨달았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많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소수다. 소수다. 네. 그러면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알려진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네네네. 반감기 이슈. 네네. 이것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세요. 너무 당연한 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 줄어든다면 그러니까 제가 금 ETF랑 사실 꼭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 책에도 담았던 내용인데 금 같은 경우도 2004년에 처음으로 금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2004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뭐 대략 한 4배, 5배 정도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금의 가격이 오르면서 동시에 시차를 조금 두고 금의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더 생산한 거군요. 네, 그 채산성이 올라가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었던 금광이 개발이 되면서 시장에 매년 금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금의 공급량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비트코인과 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발행 일정이 정해져 있고 발행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발행하는 양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야, 대박이네. 네, 그래서 만약에 단순 비교했을 때 뭐 금이 현물 ETF 나오고 10년 동안 뭐 한 3배, 4배, 5배 올랐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생산량이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그거에 최소 2배 이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도 지금도 뭐 2, 3%씩 매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예 비트코인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니까. 네, 줄어드니까. 야, 대박이네.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과거의 기술로는 사실 금이라는 광물이 물리적으로 희소한 건 맞겠지만 탐사 채굴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뭐 일본 해저에서도 뭐 금강이 개발된다. 중국에서 터졌다고 그러고. 네, 근데 뭐 2, 300년 전에는 그걸 채굴할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석유 고갈된다 그랬어요. 30년 뒤면. 맞아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과거에는 상업성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금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라는 걸 봤을 때 오늘날 기술 발전 속도나 그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골드는 더 이상 희소한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희소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막 증권 기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바네크 요즘에 좀 많이 화두가 돼서 네네. 그런 데서는 이제 연말에 뭐 가격 얼마 될 거다. 네. 뭐 돈남 언니도 막 얘기하시고 2030년에 네. 150만 달러인가 뭐 그렇게 막 된다고 하고. 네네네. 그럼 이런 가격 예측도 막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봉윤 형님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냥 뭐 재미로 보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비트코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폭락장에도 매수를 하고 이제 상승할 때도 매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만약에 평단보다 낮아졌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많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저는 더 공격적으로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돼야지만 그거를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네네. 그래도 우리가 이걸 15,000까지 거의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2,100만 원인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울면서 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버리고 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다수가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제 소신상 제가 공부하고 세상을 관찰한 결과 비트코인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펀더멘털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도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떨어졌을 때 뭐 저는 제 월급 100% 다 투자를 했고 또 이제 계속 부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걸로도 계속 매수를 했고요. 대단하네요. 그때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진짜 0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떨어질 때 공부를 많이 했는데 0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대단하시네요. 뭐 감사하게도 사실 그 기간이 사실은 힘들긴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네. 한 1년 정도 만에 다 회복이 됐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비트코인의 개수를 또 유의미하게 많이 늘릴 수 있었고 또 오히려 제 철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투자를 자본주의에 태어나는 이상 평생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 그분도 진짜 계속 사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거의 그분이 제가 막 점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언제 샀는지. 네네네. 아니 저는 되게 투자 잘하신 줄 알았는데 네. 고점에서 엄청 사셨더라고요. 8천만 원 그때. 그냥 꾸준히 사셨더라고요. 그냥 사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다 욕했잖아요. 막 CEO 자리에서도 막 물러나고 막 그랬잖아요. 다 버티시면서. 네. 야,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대단한 것 같고. 네, 참 그런 거 보면 그게 참 그 어떤 미래를 보는 해안도 참 중요하고 그걸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인내심과 그 어떤 용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아무리 이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남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러면 사실 흔들릴 법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지키고 실제 실천하는 것들이 밖에서 봤을 땐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쉽죠.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성찰과 그런 게 있었을지 참 이제 저도 조금 짐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서 그만큼 네네.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그 당시에도 하셨고 그러니까 더 돈을 태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류 역사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희소성인데 만약에 다른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성을 구현하더라도 똑같이 희소할 경우에는 역사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먼저 발명된 이상 사람들의 모든 기억에서 비트코인을 지워야지만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든 알트코인이 뭐 사기다라거나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 태어나고 상승하고 다시 소멸하는 건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치가 있었던 것들은 희소성과 역사성이 중요한데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온라인 상에 있는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자산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비트코인부터 투자를 하시고 추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때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조급해서 알트코인을 사서 역전하겠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에 있어서 좋은 걸 놔두고 싼 걸 샀을 때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맞죠. 우리가 돈 있으면 강남 아파트 사지 왜 굳이 막 먼 지역에 있는 뭐 위험한 부동산을 사겠어요. 근데 잘 돌아보면 그 욕심이 항상 화를 불러왔고 그 실패가 반복되면 사실 일어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걸 먼저 사야 되는데 부동산은 강남에 사기 어려워도 비트코인은 5,000원씩 10,000원씩 가장 좋은 비트코인을 먼저 살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월급을 가지고 리스크 있는 투자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투자 그러면서도 그 어떤 성장성까지도 여전히 확보되어 있는 아직도 많이 남은 비트코인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알트 몇 개 사고 비트코인 사고 그런 상태에서 그 폭락을 맞이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더리움도 큰 돈을 못 넣겠더라고요 더 이상. 네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에만 낼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뭐 저의 뭐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하락장을 버티려면 주식도 저는 우량 주식 중심으로 코로나 때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애플 같은 거 쌀 때 사면은 사실은 어쨌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이 이제 금하고 앞에서는 금이랑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러랑 또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점점 이렇게 득세를 하면 막 탈달러화 현상, 달러를 대체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의 채권을 사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국가 단위로 이런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달러를 보유하려는 요인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석유,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라고 해가지고 뭐 석유를 결제할 때 반드시 달러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게 이제 해가지고 각 국가가 달러를 보유하려는 요인을 이제 당연히 요인을 제공했는데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다른 다양한 결제 통화로 이제 좀 다변화하면서 사우디도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국가 단위 차원에서 달러를 보유하려는 유인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여러 전문가분들은 이제 달러가 약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그 어떤 뷰를 말씀드리면 그 비트코인이 달러에 대한 국가 단위 수요를 줄일 수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러 그 기반 달러 채권 기반으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국가한테는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각 개인들 전 세계 80억에 있는 각 개인들한테는 엄청나겠네요, 네, 그 달러를 보유시킬 수가 있잖아요. 달러 채권 기반으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대박이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결제 수단으로 허용을 대박이네요, 하면 그러면. 네. 미국은 안 망하겠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어떤 보유하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 동시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제 결제하는 데 허용하면서 전 세계 80억 인구가 우리 지금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스타링크 결제를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그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시킬 수도 있고 MS 워드 뭐 다 사용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iOS, 애플 그렇죠. 스토어, 그다음 뭐 유튜브, 뭐 아마존도 아마존 뭐 그 외 여러 가지 미국 그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GPT 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허용하게 되면은 각 개인이 그걸 보유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7월인가 제롬 파월이 한 6, 7월쯤에 갑자기 뜬금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조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회사 중에서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페이팔이 이제 에스크로 결제를 이제 대행해주고 이렇게 뭐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작년 8월에 페이팔 USD라고 하는 페이팔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달러 채권을 기반으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그걸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처를 통해서 미국의 채권을 소화를 시킬 거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그걸 소화시킬 거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야 되는 유인을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허용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줄 거다. 실제로 그 자국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말레이 대통령 대선 후보가 중앙은행 없애고 미국 달러를 뭐 법정통화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미국의 그 어떤 화폐 체계를 자국에 가져와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가능하거든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수수료도 없고 물리적 실제도 없어서. 네. 그렇구나. 그 저는 이건 정말 그냥 봉천동의 현인 그냥 방구석 그 저의 그냥 회사원 방구석에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제 관점에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이제 득세를 하더라도 달러가 약해질 일은 없을 거다. 대신에 오히려 그 로컬 통화의 가치가 정말 안 좋은 나라들의 그 자국 통화는 아마 많이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달러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일강 체제가 더 돈독해질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되면 달러가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입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 이거는 뭐 아르헨티나나 튀니지 뭐 튀르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좀 쫄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를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제 수단을 뭐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뭐 결제를 하면 뭐 5%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5%나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그거를 받는 미국 기업도 실제로 우리가 카드를 결제해가지고 그 돈이 미국 기업으로 가는데 일단 시간도 한 달 이상 소요되고요. 그래요? 그 과정에서 여러 카드사 그다음에 송금은행 이런 걸 거치면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5%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5% 깎아주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그러면 좋네요. 그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소비자랑 넷플릭스랑 다 윈윈이네. 네. 그래서 뭐든지 앞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편하고 더 이익이 되는 걸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나올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 뭐 어떤 금융 관련된 행사에서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이제 기획재정부 추경호 총리께서도 그런 우려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자국 원화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다소 걱정스럽고 우리도 그래서 이제 CBDC라고 하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원화를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나가듯이 하셨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제 CBDC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사업도 다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각 개인들은 이제 더 우월한 화폐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제 통화로서 우월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와. 가치 저장의 역할로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하지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치 저장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이자 자산이 하게 될 거고 이제 전 세계인의 어떤 결제 통화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꽤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성장을 할 거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물건 서비스만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화폐도 잘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화폐 전쟁이네 진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보면 모든 분야에서 다 경쟁을 하잖아요. 유튜버도 다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경쟁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폐만 독점적인 지위를 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깨야 돼.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권위를 주고 공인을 하고 이래서 그냥 우리는 원화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화폐 공부 좀 해보면은 그게 정부가 먼저 이렇게 막 공인을 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물건 그 유물교환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불편해가지고 이제 화폐라고 인정될 만한 것들을 찾은 거고 그 화폐의 특징에 맞는 것들이 그 특정 시대마다 화폐의 역할을 했었고 그렇죠.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 화폐도 진화를 했고요. 그러다 정부가 독점해버리고 어느 순간. 그래서 독점하고 이제 그게 금과의 패깅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이제 법정통화 체계,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없는 화폐를 쓴 이제 이력이 우리 역사상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안 돼. 100년밖에 안 돼요. 신용화폐 뭐 이런 거. 신용화폐. 그렇죠.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는 그렇죠. 화폐를 쓰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화폐만 써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내재 가치도 참 웃긴 것 같아요. 비트코인 내재 가치 없다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솔직히 뭐 1,000원짜리나 1달러나 그것도 무슨 내재 가치가 그렇죠. 있어. 종이 찢으면 그냥.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국가는 다수의 국민이 합의하에서 만든 집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다수가 합의하면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야, 대박이네.